안녕하세요. 신영일 교수입니다. 9장 금융부채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9장의 금융부채는 우리가 8장의 금융자산하고 연계가 됩니다. 즉, 금융상품을 처음부터 정의를 할 때 한쪽 당사자는 금융자산, 다른 쪽 당사자는 금융부채 아니면 지분상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죠. 따라서 금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 전부 1109호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이 이루어지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회계 처리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금융부채 의의하고요. 금융부채를 분류하고 최초 측정, 이런 내용이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다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융부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데, 금융자산과 마찬가지로 기준서는 금융부채를 정의하고 있지 않고요. 금융상품을 정의합니다. 즉,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다른 거래 상대방한테는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입니다. 한쪽은 무조건 금융자산인데요. 금융자산의 상대방은 무조건 금융부채가 아니라 금융부채일 수도 있고 지분상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9장에서 초반에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을 구분하는 어떤 잣대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금융자산과 마찬가지로 계약에 근거해야만 금융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금융자산과 마찬가지로 금융부채에 포함되는 몇 가지 항목을 기준서 1109호가 열거하고 있는데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의무입니다. 8장에서 금융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로 했죠.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이것이 금융부채 중에 하나인데요. 따로 한번 볼까요? 금융자산을 인도키로 한 계약상 의무에는 기업이 발행한 사채와 같은 채무상품, 매입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등등등 이런 것들이 현금 같은 금융자산을 타인한테 이전해 주어야 할 계약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금융부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세당국에 납부할 당기법인 세부채, 세금을 내야 되겠죠. 세금을 내야 될 의무는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국가와, 즉 과세당국과 기업 간의 계약을 맺은 적은 없잖아요. 따라서 금융부채는 아닙니다. 충당부채 설정 대상 의제 의무, 즉 판매보증 충당부채, 손실 충당부채, 이런 충당부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계약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부채가 아닙니다. 선수금, 선수수익, 이것도 부채는 부채인데요. 선수, 미리 받은 겁니다. 계약의 기초를 설령 하더라도 선수금, 선수수익은 다시 돌려줄 현금 등의 금융자산이 아니라 용역이나 재화를 이전해 주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금융부채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미래 사건 발생 여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금융부채가 성립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예를 들어 보증 의무를 들여다볼까요?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은 A를 믿어하지 않죠. 이때 B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A와 B 간에 금융보증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B는 대가를 받고 여기다가 보증을 서주는데 어떤 보증이냐면은 A가 은행에 꾼 돈을 못 갚으면 B가 대신 납부하겠다, 이런 겁니다. 즉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즉 B 입장에서 채무불이행이라는 미래 사건이 발생되면 B가 은행에 대해서 보증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아직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사건 발생을 조건으로 하더라도 계약상의 의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융보증 부채를 인식을 합니다. 구체적인 금융보증 부채 인식의 회계 처리는 중급회계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금융부채에 포함되는 항목, 지금 요 1번에 기억을 한 겁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 이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금융자산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 이것도 금융부채인데요. 파생상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급회계나 고급회계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게 중요한데요. 기업이 자신의 지분상품, 이걸 자기지분상품이라고 하는데,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8장에서도 자기지분상품을 수취할 권리가 있었는데요. 이때 가서 전부 다 보기로 했죠. 일단 미뤄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어떤 의무가 과연 금융부채냐 아니냐를 살펴볼 건데요.
파생상품 쪽은 빼고요. 인도할 자기지분 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하냐 아니면 확정되어 있느냐 이 비파생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지분 상품으로 결제되는 계약을 설명하면서 지분 상품의 정의를 한번 들여다보는데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 지분, 즉 나머지 지분이 지분 상품입니다. 이때 자기지분 상품으로 결제되는 계약, 지금 앞에서 이걸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금융부채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지분 상품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 자기지분 상품으로 결제되는 계약이 잔여 지분을 나타내면 지분 상품이고요. 잔여 지분은 아니야. 그럼 금융부채입니다. 이것만 갖고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따라서 이 잔여 지분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부채 청구권자하고 자본 청구권자, 즉 채권자, 주주 간에 부담하는 어떤 잔여 지분의 위험을 들여다볼까요? 부채 청구권자는 이래요. 이미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특정 일에 특정 금액만큼 이자와 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즉 기업이 굉장히 지금 영업 성과가 안 좋아. 자금도 씨가 말랐어. 즉 기업 순자산의 가치가 내려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상 받을 이자와 원금은 반드시 챙길 것 아닙니까? 따라서 전혀 잔여 지분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요. 회사 잔여 순자산의 가치가 내려가더라도 확정된 금액으로 원금 이자를 수취하기 때문에 잔여 지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업을 청산할 때도 자본 청구권자 즉 주주보다 선순위로 잔여 재산을 분배받죠. 기본적으로 부채 청구권자는 잔여 지분 위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자본 청구권자 소위 주주의 경우에는 기업 순자산의 가치가 내려가면 본인의 지분도 함께 내려갈 거 아니에요. 기업이 망하면 같이 망하는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 기업이 청산이 될 때도 부채 청구권자보다 후순위로 잔여재산을 분배하게 되는데 거의 받을 확률은 낮죠. 따라서 자본 청구권자의 기본적인 잔여 지분 위험의 부담이라는 특성을 회피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잔여 지분 위험을 부채 청구권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본 청구권자는 부담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기지분 상품으로 결제되는 어떤 계약과 잔여 지분 위험의 부담 여부를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업 순자산의 가치가 만약에 떨어져. 근데 결제해야 될, 인도해야 될 자기지분 상품의 수량을 만약에 증가하는 조정을 하기로 했다면, 즉 변동 수량 조건입니다. 그러면 전체 지분의 가치는, 자기 지분의 가치는 변동이 없을 것 아닙니까? 순자산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인도할 지분 상품을 증가한다면은 자기 지분 위험을 부담하지 않죠. 따라서 이러한 계약은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도할 자기 지분 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어 있어 100주, 1000주 이런 식으로 확정되어 있을 때 기업 순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인도할 자기 지분 상품의 수량도 하락을 할 거 아닙니까? 즉 자기 지분 위험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상품은 지분 상품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지분 상품으로 결제되는 계약인데요. 먼저 인도하는 측입니다. 인도하는 측 변동 수량 조건이냐 확정 수량 조건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100주인지 150주인지 80주인지 결정이 안 돼 있어.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요. 이거는 100주 이런 식으로 딱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는데, 좀 전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도를 하는데 변동 수량 조건이라면은 잔여 지분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잖아요. 금융부채입니다. 그러나 확정 수량 조건이라면은 회사 순자산의 가치 변동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수량은 그대로 아니에요. 즉 이 잔여 지분에 대한 위험은 고스란히 부담을 하게 되죠. 지분 상품입니다. 그럼 어느 일방이 금융부채라면은 다른 쪽은 금융자산입니다. 즉 변동 수량 조건으로 자기 지분 상품을 수취하는 권리가 있으면 그건 금융상품 중 금융자산입니다. 반면에 확정 수량 조건으로 결제되는 경우에는 지분 상품이라고 했죠. 확정 수량 조건으로 수취할 권리라면은 지분 상품 감소. 즉 자기 주식을 수취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 거죠. 예, 1번인데요. 자기 지분 상품으로 결제되는 계약. 갑이올로부터 상품을 10,000원에 매입을 합니다. 대가는 한 달 후에 주기로 했는데 갑회사 주식 100주를 인도한대요. 확정 수량이죠. 지분 상품입니다. 따라서 상품 매입을 할 때 상품 여기 10,000원, 여기 기타 자본 항목인데요. 수량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 상품입니다. 계정 과목에 불구하고. 한편 한 달 뒤에 드디어 자기 지분 상품을 인도를 합니다. 그럼 여기 있던 자기 지분 상품을 죽여버리면서 주식을 발행할 거 아니에요. 액면 총액이 6천이라고 했고요. 나머지가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상황 2번 볼까요? 갑이 을로부터 상품을 10,000원에 매입하고 대가는 한 달 후 공정가치 1,500원에 상당하는 갑회사 주식을 인도키로 했어요. 그럼 이게 몇 주일까? 결정이 되어 있지 않죠? 변동 조건입니다. 수량 조건. 따라서 상품을 매입할 때 여기 상품이고요. 대변은 금융부채입니다. 일단 10,000원.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1,500원에 상응하는 그 회사, 그 당시 갑회사 주식의 시가로 나누면 몇 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갔더니 주당 1,050원이야. 그러면 10주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수량은 바뀌게 되고요. 이때 어쨌거나 한 달 뒤에 자기 지분 상품을 인도할 때 모두 1,500원어치에 상당하는 지분을 넘겨주기로 했고요. 그거는 금융부채입니다. 따라서 금융부채가 1,500이 돼야 되니까 500만큼 증액을 시키면서 이자 비용입니다. 이 금융부채 1,500 빠지고요. 액면 총액만큼 자본금, 나머지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지분 상품으로 결제되는 계약이 과연 금융부채냐 지분 상품이냐를 구분했는데요. 전반적인 금융부채와 지분 상품의 구분에 대한 어떤 중요한 특징을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계약상의 의무 결제를 위해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회피할 수 없으면 빼도 박도 못하게 이행을 해야 돼. 그런 부채고요. 요리조리 회피할 수 있으면 지분 상품입니다. 즉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으면 금융부채고요. 요리조리 회피가 가능하면 지분 상품으로 분류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금융부채와 지분 상품을 구분할 때 법적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발행합니다. 보통주 말고 이제 우선주라는 주식도 있는데요. 우선주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들러붙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상환 우선주, 법에서는 주식은 지분 상품입니다만 IFRS에서는 우선주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지분 상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상환 우선주, 다음에 상환 우선주는 금융부채로 분류를 하는데요. 어떤 경우냐면은 누가 상환권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상환권은 발행회사가 가질 수도 있고요. 발행자, 주주가 가질 수도 있어요. 이때 이제 주주가 나 이거 상환해줘. 그러면 발행회사는 빼도 박도 못하게 주권을 회수하고 현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회피할 수가 없죠.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그래서 주주 등 투자자가 상환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러한 상환 우선주는 금융부채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환매를 요청합니다. 발행자한테. 그거를 풋옵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풋터블 인스트루먼트, 풋가는 금융상품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금융상품 보유자가 발행자한테 나 이거 중도에 환매할래? 너 빨리 돈 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으면은 풋터블 인스트루먼트는 금융부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9장 7쪽으로 가보면은 신종 자본증권이 있는데요. 역시 금융부채, 지분상품 둘 중에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사례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두산인프라코어라는 회사가 신종 자본증권이라는 증권을 발행을 하고 자금을 조달을 해요. 회사들은 뭐 꼭 그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를 부채로 분류하기보다는 자본으로 분류하기를 선언하죠. 왜 선호하냐 하면 부채로 분류가 되면 부채 비율이 높아지니 추가로 차입하는데 자본 비용을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해서 좋아질 건 하나도 없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증권의 조건을 딱 봤을 때 되도록이면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분류되도록 요러저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부과를 하는데요. 회사마다 이후에 신종 자본증권을 많이 발행을 했는데요. 조건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릅니다. 자, 기본적인 신종 자본증권의 조건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게 만약에 부채라면은 10년 후에 상환, 30년 후에 상환 이렇게 만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종 자본증권 만기가 있기는 한데 무기한 연장 가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자의 지급, 뭐 5% 이자 지급, 3% 이자 지급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무기한 연장 가능 조건을 또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만기가 없다라는 거는 자본의 냄새가 나는 거 아니에요. 이자의 지급을
반드시 이자 지급을 한다 그러면 부채지만 안 줘도 그만이야. 마치 주식에 대한 배당을 주지 않는 것과 의미가 같잖아요. 따라서 이건 자본의 냄새가 좀 더 풍기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증권을 발행하면 돈 가진 투자자가 이를 사겠습니까? 만기도 없고 이자도 안 준다는데 이걸 누가 사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투자자를 꼬셔야 되겠는데요. 발행 후 일정 기간, 대체로 5년인데요. 발행자가 콜옵션, 즉 조기 상환권입니다. 콜옵션은 조기 상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즉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내 돈을 집어넣었는데 만기도 없고 이자도 안 주는데 내가 이걸 과연 사나?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5년 후에 발행자가 콜옵션을 행사할 겁니다. 라고 했어.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의무가 아니라 콜옵션, 자기네들의 권리니까 과연 제가 5년 후에 콜옵션을 행사할까? 의구심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발행자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자율을 대폭 높여버립니다. 이걸 스텝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만약에 3%야. 그럼 뭐 6%, 7%, 8%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스텝업.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텝업 조항 때문에 5년 뒤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옵션을 행사 안 하면 어떡할 거냐? 투자자들은 여전히 주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발행자가 콜옵션을 행사 안 하면 이번에는 투자자로 하여금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투자자가 나 이거 현금으로 바꿔줘 이렇게 행사할 수 있게 한다면 투자자가 안심하고 돈을 회사한테 넘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단 투자자가 풋옵션을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만약에 발행자가 이를 되갚아준다고 하면 이건 처음부터 부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묘하게 발행자 이외의 다른 제3의 기관, 특수목적법인이 신종자본증권을 매수해서 풋옵션에 응하는 방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온갖 조건을 동원을 해서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최초 분류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뭐 이런 증권들이 과거에 발행이 됐었고요. 지금도 발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금융부채냐 지분상품이냐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요. 최종적으로 1년이 지난 뒤에 한국회계기준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해 증권을 발행하는 시점에 이자 원금을 지급해야 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얘는 지분상품이다. 즉 발행하는 시점에 반드시 발행자가 이자와 원금을 또박또박 어느 날 지급해야 될 회피 불가능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니 지분상품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회계기준원의 어나운스가 나온 후에 여러 기업들이 본물 터지듯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러니하게 신종자본증권은 재무제표를 보면은 자본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여러 신용평가 회사에서는 이를 자본으로 보지 않고요. 부채로 보고 해당 기업의 신용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죠. 자, 하여튼 여기까지 해서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구분을 전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재 8쪽인데요. 금융부채를 분류하고 최초로 측정은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금융자산의 분류는 그림이 굉장히 복잡했는데요. 금융부채의 분류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단순하죠. 들여다보면은요. 금융부채를 Fair Value PL 항목으로 지정할 요건을 충족하고 회사가 지정하기로 했느냐? Yes. 그러면은 Fair Value PL 지정 금융부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야. No. 그러면은 상각후 원가 측정 대상이냐? 그럼 AC 금융부채고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후속 측정 기준을 적용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를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중급회계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중급회계 입문은 주로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부채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최초 측정인데요.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을 하는데 금융자산과 마찬가지로 금융부채도 최초 공정가치로 측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공정가치가 될 텐데요. 이때 금융부채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어떻게 할 거냐? 즉 Fair Value PL 금융부채 발행과 직접 관련되면 이건 당기비용으로 하고요. 그 이외의 금융부채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금융부채 최초 인식금액에서 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융자산의 회계처리에서도 이와 같이 했죠. Fair Value PL 금융자산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당기비용으로 했고요. 그 이외의 금융자산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당해 금융자산 최초 인식금액에 엎어버렸잖아요. 그런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의 회계처리는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부채의 대표적인 사례가 사채 아닙니까? 사채를 중심으로 해서 최초 측정, 후소 측정, 상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회계처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채 발행가액을 계산하는데요. 최초 측정, 발행가액으로 인식을 하죠. 미래 현금 흐름, 즉 이자의 현금 흐름, 원금의 현금 흐름을 발행일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가 사채의 최초 인식금액, 즉 발행가액입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죠. 지금 요 분자의 대문자 i가 이자 지급이고요. 요 p가 원금 상환입니다. 요거에 분모의 요 이탈릭체로 된 i%가 유효이자율이고요. 발행 당시의 유효이자율로 디스카운팅한 금액이 발행가액이 되는데 표시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이 같으면 액면 발행입니다. 반대로 유효이자율이 더 크면 할인 발행, 표시이자율이 더 크면 할증 발행. 이거는 이미 8장에서 이야기가 됐었죠. 여기서 발행한 걸 상대방이 취득을 하면서 액면 취득이냐 할인 취득이냐 할증 취득이냐로 구분이 됐었습니다. 추가로 더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액면 발행을 한다면은 현금을 받으면서 사채 이렇게 하면 되고요. 할인 발행, 예를 들어 액면이 1000인데 900에 할인 발행했어. 그러면은 100만큼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에서 차감하는 평가 계정입니다. 따라서 하체의 장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이거 뺀 900이 되겠습니다. 한편 할증 발행은 예를 들어 사채 1000인데 1100에 발행을 해. 그럼 100만큼 할증 발행 차금이고요. 할증 발행 차금 사채에 가산하는 평가 계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만약에 이 경우에 사채 발행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어 사채 발행비 10원이 발생했어. 그럼 여기서 10이 더 빠지게 되겠죠. 890. 그만큼 현금이 덜 들어오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플러스 10만큼 더 올라가겠죠. 110으로. 즉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할증 발행 차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예 2번 사채 발행 시 회계 처리인데 대부분의 지금 이 강의를 보는 여러분들은 회계 원리 시간에 이 정도는 아마 공부를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지금 이해가 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는 1년도 초에 액면금액 100만원, 표시이자 5%, 이자 지급은 12월 말일, 3년도 말에 일시상환의 사채를 발행을 했대요. 발행일의 유효이자율이 5%. 똑같아. 이거는 액면 발행이죠. 7%일 땐 할인 발행, 3%일 땐 할증 발행의 경우에 회계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유효이자율이 5%일 때는 이자 지급액 5만원씩 3번, 막판에 100만원 한번, 요거에 5%에 각각 연금효과 1원의 현가로 하면은 100만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현금 대 사채 이와 같이 분개를 하면 되고요. 7%일 때 이 현가 개수가 달라지죠. 7%의 연금효과나 혹은 7% 1원의 현가를 곱하면은 100만원보다 다소 적은 금액입니다. 52,484원만큼 할인이 돼서 발행이 되는데요. 사채를 순액으로 회계 처리하기보다는 이건 총액으로 놓고 차감 평가 계정을 차변에다가 집어넣는 방식으로 최초 인식 분개를 합니다. 3%라면은 3% 유효이자율에 따른 연금효과나 1원의 현가 계수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100만원보다는 좀 많습니다.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을 집어넣죠. 만약에 유효이자율이 7%이고 좀 전에 할인 발행 케이스입니다. 만원의 사채 발행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947516이었는데요. 여기서 만원의 사채 발행비가 더 나왔대. 그럼 여기서 만원이 빠져야 될 거 아니야. 덜 들어오니까. 그거만큼 할인 발행 차금이 52,484가 아니라 62,484가 되겠죠. 이렇게 62,000. 그러면 이후에 이자 비용 인식을 하기 위해서 유효 이자율을 다시 계산해야 돼요. 지금 현금이 94만 7천으로 됐을 때 7% 유효이자율이지 실제로 937516이면 요 i%는 7%보다 더 높아질 거 아닙니까? 7.4%가 되겠습니다. 즉 회사의 실질적인 어떤 차입이자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융자산, AC 금융자산에서도 이자 지급일 사이에 채무상품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발행입니다. 이자 지급일 사이에 사채 발행 시 발행가액인데요. 논리는 AC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했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취득자나 여긴 발행자죠. 그래서 만약에 1월 1일 발행하고요. 계속 3년짜리 사채인데 1월 1일 날 발행이 안 되고 4월 1일 날 발행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요 3개월치 경과이자가 추가로 더
수취하게 되는데요. 현금 수취액 중 경과이자 해당액은 사채 발행가액이 아니라 미지급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4월 1일 사채 발행가액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마치 1월 1일 날 발행했더라면 계산되었을 발행가액에다가 석 달치 유효자를 더하고 석 달치 표시이자를 빼면은 4월 1일 사채 발행가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액면 발행의 경우에는 사채 예를 들어 1000인데 현금도 1000입니다. 액면 발행했다면 그런데 4월 1일 발행을 했어. 그러면은 3개월분 이자가 더 들어옵니다. 이때 그 3월분 이자 비용만큼이 미지급 비용이고요. 요거는 나중에 9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 최종 사채 소재인한테 이자로 모두 털면 되죠. 할인 발행, 할증 발행도 모두 미지급 비용 부분이 더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현금 더 받은 것만큼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각각. 다시 리마인드 해보면은 8장에서 이자 지급일 사이에 채무 상품을 취득할 때 현금 속에는 3월분 이자가 더 들어가 있죠. 요거를 AC 금융자산 취득원가가 아니라 미수수익, 미수이자로 구분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오늘 첫 시간 2의 3번을 풀어보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자 지급일 사이의 사채 발행인데요. 1년도 초 액면금액 100만원 표시이자 8%, 이자 지급 매년 12월 말, 만기 3년도 12월 말 이거를 발행하려고 했으나 이때 발행을 못하고 3개월이 경과된 4월 1일에 의뢰사한테 발행이 된 겁니다. 4월 1일 현재 유효자리 8, 10, 6% 각각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고 회계 처리를 해보자. 근데 갑회사뿐만 아니라 투자자인 의뢰사의 채무상품 취득 시 회계 처리도 함께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효자리 8%일 때 먼저 4월 1일 발행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월 1일 발행가액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표시이자하고 유효이자가 똑같으니까 액면금액으로 발행이 됐을 겁니다. 거기에 석 달치 유효이자 더하고 석 달치 표시이자 빼면 그대로 100만원입니다. 그러나 사채가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 없이 사채 장부 금액이 100만원이란 이야기지 수취한 대금은 3개월이 경과된 다음에 발행을 했기 때문에 표시이자만큼 더 받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사채 발행가액이 할증 발행된 게 아니라 미지급 이자입니다. 요거는 9달이 지난 다음에 12개월치 이자를 줄 때 모두 다 사라지죠. 8장에서 배웠던 내용이 요거죠. 의뢰사 투자자의 회계처리 지급한 대가는 102만입니다. 그러나 H금융자산은 100만원이고 2만원만큼 미수이자였죠. 유효자율이 10%입니다. 그러면 1월 1일 발행가액 950258 이게 10%로 1월 1일 발행을 해서 지금 3년 디스카운트를 한 그 발행가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4월 1일 발행이니까 3개월치 유효이자를 더하고요. 3개월치 표시이자를 빼서 950-954014입니다. 따라서 45,986이 할인 발행 차금 사채 이렇게 되는데 돈은 발행을 하면서 954014만큼 받는 게 아니라 974014 요 미지급 이자만큼 더 받아요. 여기 요리 들어가는 겁니다. 의뢰사 투자자의 회계 처리 8장에서 했던 거하고 다르지 않고요. 자, 마지막으로 6%일 때입니다. 할증 발행이 될 텐데요. 1053461인데 4월 1일 발행했다면 어떻게 될까? 석 달치 유효자 더하고 석 달치 표시이자 뺍니다. 그러면은 1049263 즉 이렇게 사채하고 할증 발행 차금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하여 수취하는 대금이 1049263이 아니죠. 2만원을 더 받아요. 그래서 미지급이자 미지급 비용 여기가 더 들어가고요. 이건 나중에 9개월 후에 전부 클리어 시킬 겁니다. 다음 시간 후속 측정해서 보기로 하고요. 의뢰사 회계 처리까지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금융부채 첫 시간 금융부채의 의, 그 다음에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분류, 사채를 중심으로 한 최초 측정 이야기가 끝이 났고요. 복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하겠습니다.